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들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 때 동영상을 보거나 상상을 하면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에 잠식되어 버리면 남자들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까요?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궁금한 우리 오라버니들을 위해 저 여자들이 자기 위로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영상이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위로 횟수 격차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위로 횟수는 한 주당 4.7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바쁘게 일만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자기위로 횟수는 7일에 한 번이었으며 다른 나라 12개국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느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해결을 하거나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손이나 기구를 사용하곤 하죠. 우스갯소리로 기구를 보고 반려장난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0대가 넘어가면 여자들의 성욕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여자들이 30대부터 성욕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루이 바우 마이스터 교수는 각종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성지 욕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느끼냐는 질문에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의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 72%의 여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에 대한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각을 한다라는 항목의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 무의식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이고 여자는 2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록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욕구가 생겼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금부터 6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으로 한다. 가장 흔하고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간편하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대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진행하곤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60% 이상이 다 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려장난감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서 반려장난감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자신이 어떤 기구를 썼고
어떤 게 좋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구는 간편하고 쉽게 홍콩을 보내줄 수 있기에 많이들 선호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대단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기에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반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정말 밤에 쏠쏠하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랍니다. 세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한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미용실에서 어떤 잡지를 봤는데 샤워 호스로 혼자 욕구를 해소해봤던 여성이 6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했답니다. 네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스토리 그리고 촬영 기법과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네요.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대답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설이나 만화를 읽는다. 그런 소설이나 만화는 사실 어린 여성들이 보다 선호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10대나 20대 시절에 이런 걸 보면서 욕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친구들도 또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왜냐면 만화에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가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자들이 혼자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성인을 위한 무인 용품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는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무인용품점에 들러서 반려 장난감을 하나 더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와 같은 그런 여성이나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자도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이제 우리 오라버니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이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 화학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고동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내키지 않아도 잘 대주는 여자의 특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쪽만 원해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원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나요? 솔직히 별로 땡기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원해서 잠자리를 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잠자리를 섹시하지 않은 성관계라고도 합니다.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60%, 남성의 27%가 그리 내키지 않을 때도 애인과의 잠자리에 응해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만 봐도 내키지 않는데 잠자리를 해준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 보기 싫은 영화였으면 싫어라고 쉽게 거부했을 텐데 우리는 왜 유독 잠자리에서만큼은 거부하지 않고 응해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잠자리에 응해줬던 이유는 아마도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평소 애인이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사람일수록 원치 않는 잠자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내키지 않는 잠자리는 해준다고 해도 커플 사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려대 심리학과의 고영권 교수는 69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평소 내키지 않은 잠자리에 응해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연애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키지 않을 때도 잠자리에 잘 응해준 애인을 둔 사람과 내키지 않을 땐 잠자리에 응해주지 않은 애인을 둔 사람의 연애 만족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을 때 응해준 잠자리는 상대의 만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피곤해도 귀찮아도 애인을 위해 해줬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니.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고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한두 번 이런 잠자리에 응해줄 땐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잠자리에 응해줍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잠자리는 사랑의 행위보다는 희생과 같은 개념이 되죠. 그래, 피곤하지만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하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쉬워요. 너를 위한 희생을 했으니 너도 그만한 대가를 나에게 줘야지. 그럼 관계 전반에서 상대방에게 내 희생에 대한 보답을 원하게 되죠. 예전엔 나에게 이른 점만 잘해줘도 만족했다면 이런 희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 90점은 해줘야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은 내가 희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나 지금 하기 싫은데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잠자리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 상대는 영문도 모른 채 요즘 따라 애인이 요구도 많아지고 태도가 깐깐해졌다고 느끼게 돼요. 사실은 썩 내키지 않아 했던 애인과의 잠자리로 플러스 됐던 상대의 관계에 만족도가 애인의 깐깐해진 태도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제자리를 걷게 되는 거죠. 심지어 상대의 연애 만족도는 변화가 없더라도 나의 만족도에는 점점 마이너스가 될 테니 서로에겐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잠자리를 해줬는데도 오히려 잠자리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토론토 미시소가 대학의 리사 데이 교수는 한 사람이 잠자리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커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데이 교수는 101쌍의 커플을 모집한 뒤 3주 동안 매일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설문은 다음의 질문들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연인과 잠자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잠자리하고 싶지 않았다면 이유는 뭔가요? 그럼에도 잠자리를 했다면 이유는 뭔가요? 잠자리를 만족스러웠나요? 결과를 분석하던 데이 교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관계를 가졌을 때 오히려 잠자리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참 이상하죠?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눴으니까요. 사실은 하고 싶었으면서 하기 싫었다고 거짓말한 걸까요? 그럼 내키지 않아도 잠자리를 해주면서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내키지 않아도 잠자리하는 여자의 특징 2가지. 1점, 잠자리하고 싶지 않은 내 욕구보다 잠자리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 데이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잠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연인이 원하니까 잠자리한 겁니다. 본인이 잠자리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잠자리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좀 다릅니다. 잠자리하고 싶지 않은 내 욕구보다 잠자리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잠자리할 때 연인이 좋아하는 모습, 잠자리 후 연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잠자리 만족도가 높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잠자리 말고 데이트를 생각해보세요. 연인이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정작 당신은 피곤함을 느껴 거절합니다. 쉬고 싶은 내 욕구가 데이트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연인을 위해 기꺼이 피곤함을 감수하고 데이트를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말이죠. 피곤하긴 하지만 데이트하러 가자고 할 때 연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덩달아 행복한 거죠. 잠자리는 연인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연인이 바쁘면 친구랑 볼 수도 있지만 잠자리하고 싶다고 친구랑 잠자리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하지마, 진짜 싫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연인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잠자리하고 내가 데이트하고 싶을 때만 데이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연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더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고 진짜 너무 힘든데 잠자리 해줘야 하나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잠자리는 해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하는 거예요. 2점, 불안형 애착 유형이다. 모든 사람의 연애의 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애착 유형 이야기랍니다. 애착 유형이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그 방식을 결정짓는 특성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할 때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이 애착 유형을 알고 있으면 평소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는 물론 그 해결책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 성향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애착 유형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잠자리 성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불안형인 경우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앞선답니다. 불안형은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자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연애에 늘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거든요.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애인이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런 불안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했고 잠자리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다고 합니다. 이는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하기도 했어요.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죠. 또 불안형 여자들은 썸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 하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하는 이유가 조금은 슬프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키지 않지만 상대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잠자리는 서로에게 그다지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피곤해서 오늘만 쉬자는 얘기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걸 애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요. 그러기 위해선 평소 잠자리에 대한 대화를 일반 대화처럼 편한 이야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관한 대화에 평소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자세로 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부담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키지 않아도 잠자리하는 여자의 특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내키지 않아도 잠자리하는 여자의 특징 2가지. 1점, 잠자리하고 싶지 않은 내 욕구보다 잠자리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들 충족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 2점, 불안형 애착 유형이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두부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두부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두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두부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단백질 대표 음식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두부는 단백질이나 지질 등 몸의 기초 영양소뿐만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두부 지질에 많이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은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 레시턴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혈류 흐름을 좋게 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간의 지방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지방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콩에 함유된 콩글리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레시틴 성분은 뇌 활성화에도 좋은데 콜린 성분은 기억력을 높여주고 뇌의 노화 및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성인병 및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다공증, 동백경화 예방과 올려고당 성분은 장내 좋은 비피더스군을 증가시키고 두부의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부김치는 대표적인 두부 메뉴인데요. 두부김치가 문제인 이유는 바로 볶은 김치 때문입니다. 볶은 김치가 아닌 일반 김치와 드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김치 맛을 잡고 두부와 함께 먹기 위해 많은 설탕이 들어갑니다. 제 영상에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설탕은 정말 줄여야 하는 밀가루보다 더 안 좋은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설탕 섭취량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피를 묽게 합니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이 암과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설탕과 포도당으로 영양을 섭취하니 암세포를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두부김치를 드실 때는 볶은 김치보다는 일반 김치랑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부를 섭취하시는 거니 꼭 참고해주세요. 뽀빠이에게 힘을 주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마그네슘에 풍부하여 대표적인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시금치 속에 있는 옥살산 성분이 문제입니다. 옥살산이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 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뼈, 건강 흡수에 도움을 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분해되지 않는 결정체 모양으로 신장결석을 유발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꼭 피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실 때는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수용성 옥살산을 제거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드는 음식이 유부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김밥과 함께 유부초밥을 즐겨 드시는데요. 유부는 두부를 튀기기 때문에 설탕과 함께 튀긴 음식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유부초밥은 만들기도 쉬워서 마트에서 쉽게 구매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밥을 양념할 때 들어있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과 식초로 만들어진 단촛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촛물 안에는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보다 우러 몸에 훨씬 좋지 않습니다. 과당은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고 내장으로 이동하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되는데 지방간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 및 뇌졸중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 때부터 이런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입맛이 자극적으로 형성되어 나물이나 반찬류 같은 간이 약한 음식은 먹지 않고 편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두부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두부와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는 완전식품인데요.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계란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두부전이나 두부튀김을 하실 때 계란물에 함께 만들어서 드시면 최고의 궁합 식사입니다. 이때 기름은 엑트라 비진 올리브 오일류의 발연점이 높은 기름에 튀겨서 드셔야 건강에 더 좋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 및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배추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장 건강에도
은이 두부와 배추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두부와 배추만 넣은 간이 약한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미역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나 붓기를 제거할 때 꼭 챙겨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과 김과 같은 해조류는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까지 돕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지만 일정 수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소고기 미역국이나 황태 미역국을 많이 드시는데 건강을 위해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두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